죽음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자는 그것이 한때 숨결이었던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 세월은 육신을 쓰러뜨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36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책 숨결이 바람 될 때입니다. 폴 칼라니티 지음, 이종인 옮김, 펴낸 곳은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스 12주 연속 1위, 전 세계 38개국 판권 수출, 2016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죽음과 싸우다가 자신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36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의 마지막 2년의 기록입니다. 저의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린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저자 아툴 가완디는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감동적이고 슬프고 너무 아름다운 책이라고 평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의사이자 환자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레지던트 과정을 마무리하는 등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가?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병에 걸리면 삶의 윤곽이 아주 분명해진다. 나는 내가 죽으리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건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해진다. 만약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살 수 있을 뿐이라는 진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하루를 가지고 난 대체 뭘 해야 할까? 이 책은 프롤로그 1부 나는 아주 건강하게 시작했다. 2부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리고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폴 칼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 써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 칼라니티가 집필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36 젊은 의사의 마지막 2년의 기록 숨결이 바람 될 때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시와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CT 촬영 결과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고 의사로서의 내 정체성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암은 여러 내장 기관들에 침투해 있었고 진단은 명확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루시는 날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재혼하라고. 그녀가 혼자 남겨진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담보대출을
이자가 더 낮은 곳으로 당장 바꿔야 한다는 말도 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레지던트 동료인 빅토리아가 병실로 찾아왔고 우리는 정밀검사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치료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그녀가 나의 레지던트 근무 복귀 계획을 언급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빅토리아, 나는 이 병원의 의사로 절대 복귀하지 못할 거야. 너도 알잖아.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책 전체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사람들이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렸다. 형형한 빛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비춰주는 에피퍼니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터였다. 얼마 뒤에 동생인 지반이 내 병상 옆에 나타났다. 형은 참 많은 걸 잃었어. 형도 잘 알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동생은 선의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내겐 공치사처럼 들렸다. 내 삶은 그동안 잠재력을 쌓아왔으나 그 잠재력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정말 많은 걸 계획했고 그 계획이 곧 성사될 참이었다. 내 몸은 쇠약해졌고 내가 꿈꿨던 미래와 나 자신의 정체성은 붕괴되었으며 내 환자들이 대면했던 실존적 문제를 나 역시 마주하게 되었다. 폐암 진단은 확정되었다. 내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힘겹게 성취한 미래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 무척 익숙했던 죽음이 이제 내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죽음과 마침내 대면하게 되었지만 아직 죽음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남긴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기로에 선 내 앞에 보이는 거라곤 텅 비고 냉혹하고 공허하고 하얗게 빛나는 사막뿐이었다. 마치 모래 폭풍이 그동안 친숙했던 모든 흔적을 쓸어간 것처럼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이면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 주의 후반에 종양학 전문의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간호사가 와서 나를 담당할 종양학 전문의가 그날 밤 자기 아이들을 태우러 가기 전에 내 병실에 들를 거라고 전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에마 헤이워드고 공식적인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인사차 들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에 그녀의 환자 몇 명을 치료한 적이 있어 그녀를 알고 있긴 했지만 형식적인 인사를 제외하곤 그녀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별말 없이 병실 여기저기에 서 있었고 루시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렸고 에마가 들어왔다. 그녀가 입은 흰색 상의에는 긴 하루 동안 고생한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만은 다정했다. 에마의 등 뒤에는 그녀의 동료와 레지던트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았고 머리는 길고 검었지만 죽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이미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에마라고 해요. 죄송하게도 오늘은 잠깐만 이따 가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들러서 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맥 주사를 꽂은 팔을 들어 그녀와 악수했다.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빨리 자녀분들을 데리러 가셔야 할 텐데요. 여긴 제 가족입니다. 그녀는 루시와 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참 상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요. 앞으로 며칠 동안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을 거예요. 이미 당신의 종양 표본을 연구실에 보내서 검사를 맡겨놨어요. 그 결과를 봐가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검사 결과에 따라 화학요법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1년 반 전에 나는 맹장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환자가 아닌 동료로 거의 자문 의사로 대접받았다. 나는 여기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선에 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에마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의사들은, 나 같은 의사들은 원래 그런 방법으로 예우를 이해하잖아. 나는 알 권리가 있다고. 치료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원하신다면 복직에 관해서도요. 기존의 화학요법 조합인 시스플라틴, 페메트렉시드, 아바스틴은 말초 신경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시스플라틴을 카보플라틴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외과 의사이니만큼 나중을 생각하면 신경계통을 각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죠. 복직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녀가 망상에라도 빠진 건가? 아니면 내가 예후를 완전히 착각했나? 어떻게 현실적인 생존 가능성을 재보지도 않고 복직 얘기를 할 수 있지? 지난 며칠 동안 내 발밑에 땅이 흔들거리고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또 그런 기분이 들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목요일에 있을 공식 진료 전에 한번 만나러 온 거예요. 생존 곡선 말고 제가 오늘 해줄 수 있는 일이나 대답해 드려야 할 질문이 있나요? 아니요.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답했다. 들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제 명함이에요. 에마가 말했다. 진료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틀 후에 뵙게 될 텐데 그 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내 가족과 친구들은 재빨리 의학계 인맥을 동원하여 미국 최고의 폐암 종양학 전문의를 수소문했다. 휴스턴과 뉴욕에 유명한 암 치료센터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치료받아야 할까? 이사를 가거나 잠시 주거를 이전하는 문제 등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답변은 빠르게 돌아왔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에마는 전국 규모의 명망 높은 암 자문위원회 소속 폐암 전문가로 세계적인 수준의 종양학 전문의였다. 그녀는 최고의 실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잘 배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의 경과에 따라 치료를 언제 진행하고 보류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기로도 유명했다. 나는 잠시 여태까지 내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준 과정에 따라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고 끝내 이런 기이한 진단을 받아 가장 뛰어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다니 미리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일까. 한 주의 대부분을 병상에 누워 암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눈에 띄게 허약해졌다. 내 몸과 거기에 속한 내 정체성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도 자동화된 피지라 운동 시스템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노력과 계획이 필요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로 지내게 될 나에게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의 목록을 건네주었다. 지팡이, 개량된 좌변기, 쉴 때 다리를 받칠 폼블럭 등이었다. 한 무더기에 새로운 진통제가 처방되었다. 병원에서 절뚝거리면서 나올 때 불과 엿새 전만 해도 수술실에서 거의 36시간 가까이 서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의아스럽기만 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병약해진 건가? 어느 정도는 그랬다. 하지만 그 36시간을 버티기 위해 요령을 부리기도 하고 동료 외과의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극심한 통증을 느꼈었다. CT 촬영과 검사 결과를 보면 나는 암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거의 죽겠다 싶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이렇게 내 건강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니 이제 나는 환자, 신경외과학, 선의 추구라는 책무에서 벗어나게 된 걸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는 역설이 있었다.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면서 나를 몰아붙이던 그 의무가 사라지자 나 자신이 어느새 병약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있는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한 후 쓰러지는 달리기 선수처럼. 특이한 상태에 빠진 환자를 만나면 보통 나는 관련 전문의와 의논하거나 관련 자료를 읽었다. 이번에도 다를 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양한 약품들, 특정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삼은 현대의 많은 기발한 치료법들과 화학요법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할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너무 많아서 내 병에 대해 유용하면서도 일관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 직접 병을 알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나로서는 이 새로운 정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들었고 카플란 마이어 곡선에서 내 위치를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공식 진료를 고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쉬면서 보냈다. 나는 앉아서 의과대학원 시절 루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는 춤을 추며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너무 슬펐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함께할 인생을 계획했다. 내 친구인 로리는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을 때 약혼자가 있었다. 이 편이 더 잔인할까? 내가 의사가 아닌 환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내 가족은 갑자기 부산해졌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약을 살 수 있는 계정을 만들고 침대 난간을 주문하고 타는 듯한 요통을 덜어줄 인체공학 매트리스를 샀다. 며칠 전만 해도 내년에 수입이 6배 늘겠구나 예상하면서 세웠던 우리의 재정 계획이 이젠 위태로워 보였고 거기에 더해 내가 죽은 후에도 루시를 지켜주려면 이런저런 새로운 재정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건 병에 지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든 병을 이겨내고 나을 거라고 말했다. 환자의 가족에게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달리 어쩌란 말인가. 불치병을 진단받고 나서 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죽음을 의사와 환자 모두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로서 나는 암이라는 전쟁에서 꼭 이길 거야 라고 선언하거나 왜 하필 나야?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또한 나는 의료 행위, 그와 관련된 복잡한 일, 치료 공식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종양학 전문의와 상담하고 개인적으로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점은 1980년대 후반의 에이즈처럼 오늘날의 말기 폐암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는 심각한 병이지만 수명을 몇 년 더 늘려주는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나는 의사 겸 과학자로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런 자료가 내 예후에 대해 전부 다 알려줄 수 없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인 내게 그런 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런 자료는 루시와 내가 아기를 가져야 할지 혹은 내 생명이 꺼져가는 동안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또한 내 경력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할지, 오랜 시간 외골수로 추구해왔지만 이룰 시간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야망들을 다시 품어도 될지 아무 해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예전에 내가 맡았던 환자들처럼 나는 죽음과 마주한 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에마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입장이 갈린 채 의학을 계속 파고들지 아니면 문학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죽음과 마주하며 나는 예전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버둥거렸다. 나는 한 주의 대부분을 인지치료가 아니라 물리치료를 받으며 보냈다. 예전에 나는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받게 했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치료를 받아보니 충격적일 정도로 힘들었다. 의사는 병에 걸리는 느낌이 어떤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랑에 빠지거나 아이를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서류 작업이나 사소한 일들이 별로 반갑지 않다. 예를 들어 정맥 주사를 꽂고 있으면 주사액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실제로 소금 맛이 느껴진다. 의사는 모든 환자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11년 동안 병원에 몸담으면서도 나는 고통의 구체적인 느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물리치료에서 나는 엮기가 아니라 겨우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진이 빠지고 굴욕적이었다. 뇌는 멀쩡했지만 왠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몸은 허약했고 하프 마라톤을 달리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추억이 되어버렸다. 이런 몸 역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고통스러운 요통이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피로와 메스꺼움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 개인 트레이너인 카렌이 내게 목표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2가지라고 대답했다. 자전거 타기와 달리기. 몸이 허약해지고 나니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넓어졌다. 나 자신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엮기를 들고 운동 횟수와 시간을 늘리면서 나는 토할 지경이 될 때까지 내 몸을 몰아붙였다. 2달 뒤에는 30분을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다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루시와 나는 예전에 자주 자전거를 타던 캐나다 로드로 갔다. 불안정하긴 했지만 나는 10km 정도 달렸다. 작년 여름에 50km도 거뜬했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었지만 적어도 2바퀴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는 있게 되었다. 이것은 승리일까 패배일까? 나는 에마와 만나는 날들을 고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료실에 있으면 본래의 나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오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일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이자 과학자이며 전도 유망한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 쇠약해진 몸으로 집에만 있으니 루시에게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웠다. 나는 내 삶의 모든 문장에서 주어가 아닌 직접 목적어가 된 기분이었다. 14세기 철학에서 환자라는 단어는 그저 행동의 대상을 의미했고 나는 딱 그런 존재가 된 기분이 들었다. 의사였을 땐 행위의 주체이자 원인이었으나 환자인 나는 그저 어떤 일을 당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에마의 진료실에 가면 루시와 나는 농담을 하고 의사들끼리 쓰는 말을 주고받았으며 꿈과 희망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2달이 지난 후에도 에마는 예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고 내가 통계를 인용할 때마다 내 가치관에 집중하라며 퇴짜를 놓았다. 나는 이런 면이 불만스러웠지만 적어도 그녀의 진료실에서는 스스로를 열역학 제2법칙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라 어엿한 인간이라고 느꼈다. 죽음에 직면하고 보니 더 미뤄선 안 되고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가져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갈 즈음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잠시 위기에 빠졌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늘 변함없었다. 루시와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고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 공감하며 이해했다. 삶의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인간관계라면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의미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예전부터 아기를 원했고 우리 가족 식탁에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싶은 생각이 본능처럼 아직 남아있었다.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둘 다 간절했지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시는 내게 몇 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기를 바랐지만 내 예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남은 시간을 아버지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옆에 누워있던 루시가 물었다. 여보, 가장 무섭거나 슬픈 일이 뭐야? 당신하고 헤어지는 거. 나는 아기가 생기면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는 걸 알았다. 게다가 내가 죽은 뒤 루시에게 남편도 아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최종적인 결정은 루시가 내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그녀 혼자 아기를 키워야 할 텐데 내 병이 악화되면 나까지 돌보느라 더 힘들 것이었다. 아기가 생기면 우리가 제대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까? 루시가 물었다. 아기와 헤어져야 한다면 죽음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렇다 해도 아기는 멋진 선물 아니겠어? 내가 말했다. 루시와 나는 고통을 피하는 것만이 삶은 아니라고 느꼈다. 몇 년 전 나는 다윈과 니체가 한 가지 사실에 동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물을 규정짓는 특징은 생존을 향한 분투라는 것이다. 삶을 이와 다르게 설명하는 건 줄무늬 없는 호랑이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수년을 죽음과 함께 보낸 후 나는 편안한 죽음이 반드시 최고의 죽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아기를 갖기로 한 결정을 양가에 알리고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보조 생식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는 펠로엘토에 있는 한 생식 내분비과의 전문의를 찾아갔다.
그녀는 전문가답게 능숙했지만 불임 환자가 아닌 불치병 환자를 상대해 본 경험은 없는 듯했다. 클립보드를 보며 그녀는 술술 말을 이어갔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상황을 고려해서 빨리 임신하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루시가 말했다. 당장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체외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내가 만들어지고 파괴되는 배아의 수를 최소화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약간 당황스러워했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의성을 가장 우선시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죽은 뒤에 루시가 여러 배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 우리가 공유하는 유전체들의 마지막 흔적이자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존재인 그 배아들은 어딘가의 냉동고에 처박힐 텐데 그것을 없애자니 너무 고통스러울 테고 그렇다고 그것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배아들은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기술적 인공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국 내 수정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시험관에서 적어도 몇 개의 배아를 만든 뒤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배아를 착상시켜야 했다. 나머지 배아는 죽게 된다. 새로운 삶을 위해 아이를 가지는 일에서조차 죽음은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이 시기에 내게 활기를 되찾아 준 건 문학이었다.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돌아보는 곳마다 죽음의 그늘이 너무 짙어서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를 짓누르던 근심이 사라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던 불안감의 바다가 갈라지던 순간을 기억한다. 여느 때처럼 나는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고 아침을 먹은 다음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 대한 응답이 떠올랐다. 그건 내가 오래전 학부 시절 배웠던 사뮤엘 베케트의 구절이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침대에서 나와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수술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왜냐고? 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나니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회 방문객과도 같지만 설사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유한성에 굴복한다. 이런 과거 완료 상태에 도달한 건 나뿐만이 아니리라. 대부분의 야망은 성취되거나 버려졌다. 어느 쪽이든 그 야망은 과거의 것이다. 미래는 이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놓인 사다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재가 되어버렸다. 돈, 지위, 전도서의 설교자가 설명한 그 모든 허영이 시시해 보인다. 바람을 쫓는 것과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절대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딸 KD. 나는 KD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겠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KD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KD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딸아이 마음에 들지도 알 수 없다.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과거만 남아있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